이번 시간은 36번째 36강이 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하나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올려드리고요. 2019 타경 1013 땡땡 사건입니다. 2019 타경 1013 땡땡 사건.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사건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 전용 면적이 38평, 대지권이 25평 돼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소유자가 국제자산신탁입니다. 주식회사. 근데 채무자는 김모 씨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김모 씨. 그 다음에 채권자는 투 뭐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일 입찰이고요. 오른쪽에 감정 가격이 4억 900만 원이네요. 현재 최저가가 80%까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20%가 된다는 얘기죠. 자, 왼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때 2019년 12월 12일 이때 이제 감정 가격으로 4억 900만 원에 나왔죠. 자, 이때 유찰됐고요. 2차 때는 저감 조치를 해야 되겠죠. 2020년 1월 16일에 3억 2,720만 원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낙찰가가 입찰 4명이 들어갔습니다. 4명이 들어가서 3억 8,600에 1등 하신 분이 낙찰 받았습니다. 94%.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 이래 1월 23일인데 이때 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잔금 납부까지 했고 배당 종결 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요. 딴 거 볼 거 없고요. 그 밑에 임차인 현황을 바로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에 보면은 임차인 이모 씨가 나와 있죠. 점유 부분은 주거용 미상 이렇게 돼 있고 보증금액이라든가 월세가 미상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죠. 2007년 5월 9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미상이라는 얘기는 확정일자 안 찍었다는 얘기고 배당 요구일 같은 경우도 배당 요구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항력하는 비어져 있죠. 기타 참고란을 보시면 됩니다. 기타 참고의 두 번째 손가락 화살표를 보면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목적물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세대를 열람한 바 이모 씨가 아까 이제 세입자죠. 임차인 이모 씨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나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니까 세입자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이모 씨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이 이모 씨가 임차인 이모 씨가 채무자의 배우자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둘이가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여기서 김모 씨가 되는 거고요. 등기부 현황을 봅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매매로 취득을 했죠. 김모 씨 이 사건의 채무자가 됩니다. 김모 씨가 소유권 취득을 2007년도에 했다는 것이고 2번에 보니까 건저당 들어갔죠. 2S 대부에서 건저당을 들어갔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3번에 소유권 이전 신탁이죠. 국제자산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신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4번에 임의경매 2S 대부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의 건저당권자가 2번의 건저당권자인 2S 대부 주식회사가 임의경매 건저당이니까 건저당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사건인데요. 자, 여기서 논점이 뭔가 하면은 배당표를 짜거나 했을 때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짜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부부관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이것이 만약에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때는 보면은 2번의 건저당이 먼저 들어왔죠. 2번의 건저당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소유권자가 들어왔죠. 소유권 이전됐는데 누구한테 이전됐는가 하면 국제자산신탁입니다. 그래서 국제자산신탁이 현재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건저당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건저당이 선순위로 설정된 상태에서 국제자산 신탁에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그러면 국제자산 신탁은 이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 건저당을 떠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4번에 이 상태에서 임의경매를 들어갔죠. 임의경매를 들어갔는데 이 임의경매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2번의 건저당권자가 건저당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저당 들어간 날짜가 언젠가 하면 2017년도네요. 2017년도 4월 3일에 건저당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모 씨가 나오는데 그 이제 임차인 현황에 보시면은 이모 씨가 있죠. 이 이모 씨의 전입신고 날짜가 2007년 5월 9일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 있던 사람은 이 이모 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날짜가 2007년입니다. 2007년 5월 9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저당이 들어간 게 2017년 4월 3일이니까 그보다 더 10년 전에 이모 씨가 지금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선순위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녹화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도 먼저 이 씨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10년이나 빨리 했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가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배당표를 짤 때 이 사람을 배당표에 넣어줄 건가 이런 얘기죠. 아니죠. 이제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채무자이자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채무자인 김모 씨하고 부부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을 할지라도 여기서 채무자하고 부부관계가 됐을 때는 이것은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을 할지라도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리 분석하실 때 이 이모 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관계 자체가 부부 사이에는 임대차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실 때 이 이모 씨 부분은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뭐 간단한 논점이지만은 그런 논점 하나를 좀 잡고요.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지 잠깐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문건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으로 넘기시면은 거기 메뉴에 문건 처리 내역이 있고 중간 이하에 이제 송달 내역이 나옵니다. 송달 내역에 보면은 맨 밑에 2019년 이게 넘어갔구나 뒤로 뒷페이지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예. 송달 내역의 뒷페이지입니다. 송달 내역의 뒷페이지 보면은 2019년 11월 28일에 보면은 메뉴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송달 내역의 뒷페이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 2019년 11월 28일에 건저당권부 질권자 이렇게 돼 있죠. 건저당권부 질권자 효 땡땡땡땡 뭐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 통지서 발송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저당권부 질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채무자하고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시거나 배당표를 짜실 때 이 부부관계인 경우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이것만 갖고 배당표를 짜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건저당 건부 질권자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 예전에 좀 뭐 앞에서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저당 건부 질권자, 건저당 건부 질권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질권에 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질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질권 파트가 빠져 있죠.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질권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이 질권이 아마 그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들어가 있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쨌든 이 질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예전에 과거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질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질권이 있고요. 부동산 질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동산 질권이 있고요. 동산 질권이 있고요. 세 번째는 권리 질권이 있습니다. 부동산 질권, 동산 질권, 권리 질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법 체계에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 부동산 질권 제도는 채택하지가 않습니다. 뭐 부동산 질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질권이라는 담보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동산 질권이라는 것은 전당포에 다이아몬드를 맡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예전에 말씀을 또 드렸죠. 전당포 내가 급전이 필요해요.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다. 그럼 다이아몬드를 전당포에 가서 맡기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동산입니다. 동산. 그 동산을 맡기는 거죠. 전당포 업자분한테 맡기는 거고. 그러면 전당포 업자분이 그 다이아몬드를 이제 담보로 잡고 있으면서 돈 1,000만 원을 꿔준단 말이죠. 이랬을 때 전당포 주인을 질권자가 되는 거죠. 전당포 주인이 동산 질권자가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동산을 질 잡고 있다. 인질할 때 그 질자하고 똑같습니다. 한자가. 이게 담보로 잡고 있는 거죠. 인질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질 잡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동산 질권이 설정된 것이고 전당포 주인은 동산 질권자가 되고 다이아몬드를 갖다 맡긴 나는 동산 질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질권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유럽법계에는 이게 존재합니다. 그럼 현행법상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인데 동산 질권하고 권리 질권이 있습니다. 권리 질권은 뭔가 하면은 이 동산 질권 같은 경우는 동산을 담보로 잡았죠. 그리고 돈을 빌려줬단 말입니다. 그럼 똑같죠. 이 권리 질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담보로 잡습니다. 권리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AB 관계에서 보면은 A가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B한테 와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B가 뭐 아무리 친해도 그에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슨 담보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아파트 있어. 아파트를 나한테 담보로 맡겨. 그러니까 A가 나 아파트가 없다. 그럼 땅 있어? 땅도 없다. 재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B가 A한테 야 내가 뭘 믿고 나한테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것처럼 내가 건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건저당권. 그러면은 A는 이걸 갑이라고 할까요? 갑이라는 제3자한테 A는 갑이라는 제3자한테 또 돈을 빌려주고 A가 갑의 아파트에 대해서 A가 건저당을 설정한 게 있다는 얘기죠. 다시 A가 제3자인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A가 갑의 아파트를 갖다가 건저당을 설정 들어가는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본인이 직접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는 게 없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없고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갑의 아파트에 대한 A의 건저당권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B가 그럼 너는 아무 재산도 없으니까 A의 갑에 대한 이 건저당권을 나한테 담보로 맡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B는 A한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 건저당권을 갖다가 B가 담보로 잡았죠. 이때 이걸 갖다가 건저당권부 질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권리질권입니다. 건저당권을 갖다 맡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세권을 갖고 있다. 그럼 전세권을 갖다 맡기는 거죠. 이 권리 자체를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럼 이건 전세권부 질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이미 이 건저당권부 질권, 뭐 전세권부 질권 이런 것들이 경매에서 또는
등기부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건저당 건부 질권, 그 저당 건부 질권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권리화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같은 경우도 가등기 담보 자체에 대해서 질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 건저당하고 전세권이니까 요거를 대표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행법상 부동산 질권은 존재하지 않고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이 있는데 저희가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권리 질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권리 질권을 다시 한번 보면요. 권리 질권이 있는데 권리를 인질로 잡았다, 담보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 질권. 그러면은 전세건부 질권의 실익이 어디에 있냐?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전세건부 질권이 무슨 실익이 있냐?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이 전세권 자체를 담보로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전세권자인데 나의 전세권을 이 채권자한테 담보로 맡긴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전세건부 질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은 이것이 경매로 넘어가겠죠. 경매로.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질권자입니다. B가 A의 갑에 대한 전세권. 그러면 A는 전세권자죠. 그럼 갑의 아파트에 A가 전세 들어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A는 갑에 대해서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죠. 아파트 주인이죠. 전세권 설정자. 그리고 A의 갑에 대한 전세권을 갖다가 A는 B한테 담보로 맡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B는 A한테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B는 A의 갑에 대한 이 전세권 자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죠. 그러니까 B는 전세건부 질권자라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건저당 건부 질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갑의 아파트에 대해서 그럼 A도 갑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얘기죠. A가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갑의 아파트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A는 갑에 대해서 건저당권자가 되는 것이고 A가 돈이 없으니까 B한테 빌릴 때 A의 갑에 대한 건저당권 권리 자체를 B한테 담보로 맡기고 B로부터 A는 1억 원을 빌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건저당건부 질권자라든가 전세건부 질권자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전세권의 경우를 전세건부 질권을 놓고 봤을 때 자 이것이 이 건물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경매로 넘어가면은 이 전세건부 질권이라고 했을 때 이 전세건부 질권도 경매에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낙찰자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낙찰자가. 그럼 낙찰자는 이 전세건부 질권인데 만약에 낙찰자가 이 목적물을 낙찰받았을 때 다시요. 이 전세건부 질권이 경매로 넘어왔을 때 낙찰자는 이 전세권을 취득을 합니다. 낙찰자가 이 전세권을 취득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A가 갑의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전세 기간인데 1년만 사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이 경매로 나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남은 1년을 내가 전세권자로서 이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잔여 기간을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의 그 기간이 있는데 남은 기간을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만기가 됐을 때 전세 계약을 2년짜리 설정을 했을 때는 2년 만기가 됐을 때는 그러면은 A는 갑한테 원래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갑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낙찰자는 이 경매에 들어가서 1억 원에 만약에 낙찰받았다. 그럼 1억 원에 낙찰받고 나서 만기가 됐을 때 3억 원이라는 돈을 이 낙찰자가 이제 전세권자입니다. 이 낙찰자가 전세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낙찰자가 갑한테 3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1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3억이라고 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니까 차익이 2억 원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금을 자기가 돌려받는 거죠. 낙찰자가. 이런 실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 건부 질권, 그 다음에 건저당 건부 질권, 이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런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달내역의 뒷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2019년 11월 28일에 건저당 건부 질권자 효 땡땡땡땡 매각기일 통지서 발송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등기부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등기부를 떼봤을 때 그 등기부를 보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등기부가 여기 있네요. 이거는 등기부 전체를 올릴 수는 없고요. 또 인적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화이트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스캔을 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스캔을 떠서 올려드리는 부분에 맨 밑에 8번이죠. 8번에 보면은 건저당권 설정 2017년 4월 3일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이죠. 금 1천만 원이고 채무자가 김모 씨로 돼 있죠. 부산 뭐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거기에 건저당권자가 바로 밑에 나오죠. 건저당권자가 트웨스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라고 돼 있죠. 건저당권자가. 그런데 계속 연이어서 보면은 이제 8-1을 보면은 8번 건저당권부 질권 등기 목적 8번 그러니까 부기등기 방식으로 한 거죠. 8번 8-1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8-1에 보면은 8번 건저당에 대해서 건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1천만 원 돼 있죠. 똑같죠, 액수가. 근데 채무자가 누굽니까? 채무자가 트웨스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 8번에서 건저당권자가 누굽니까? 건저당권자가 트웨스캐피탈 대부 주식회사가 되고, 여기서 이제 질권이 설정됐을 때 또 채무자는 누굽니까? 채무자가 트웨스캐피탈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채권자는 누굽니까? 효성캐피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ABC 관계를 따져 보면은 8번에서 등기부 8번에 보면은 건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건저당권자가 있는데 이 건저당권자가 투에스입니다. 그냥 줄여서 투에스. 그리고 채무자가 누굽니까? 채무자가 김모 씨. 채무자가 김모 씨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고 건저당권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1억 원을 빌려줬죠. 1천만 원 빌려줬다라고 돼 있죠. 1천만 원을 빌려주고 건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 김모 씨의 재산에 대해서 건저당권을 들어간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부기등기 방식으로 8-1이 나오죠. 8-1에 보면은 건저당권부 질권자인데 이때 채권자가 누굽니까? 채권자가 효성이죠. 그죠? 효성 뭐쩌고 저쩌고 나오죠. 이 사람이 이 채권자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까? 투에스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1천만 원 빌려줬다라고 돼 있죠. 똑같죠, 액수가. 그리고 담보로 잡은 게 뭡니까? 투에스가 채무자 김모 씨한테 갖고 있는 건저당권. 이 건저당권을 갖다가 이 채권자 효성땡땡에서 질권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채권자 효성땡땡은 이 건저당에 대해서 건저당권부 질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ABC 관계라고 했을 때 B의 A에 대한 건저당권을 갖다가 C가 B한테 돈 1천만 원 빌려주면서 B의 A에 대한 건저당권을 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담보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또 채무자 채권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A에 대한 건저당권을 C가 담보로 잡으면서 질권을 설정하면서 이 건저당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건저당권부 질권자. 이 건저당권이나 전세권은 권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 질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 종사하시는 분들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요. 등기부 보실 때 이게 이런 관계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거 잠깐 설명드리려고 잠깐 요 사례를 골라봤고 어쨌든 이 사례에 있어서 부부관계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부부라는 게 드러났으면은 남편이 선순위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볼까요? 시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ABC 교재입니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요. ABC 교재 121페이지까지 했었습니다. 121페이지. ABC 교재 121페이지 예제 문제를 풀었죠. 그리고 해설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잘못됐는가 하면은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이 사건 맞죠? 아닌가? 맞죠? 잠깐만요.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 경매 신청을 들어가고 경매 개시 등기가 된다는 얘기죠. 경매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법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법원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려면은 경매 개시 등기, 이것이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등기부에 경매 개시 등기가 기입되기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자 등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사례 121페이지, 121페이지에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이 사례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보죠. 121페이지 예제 예상 배당금을 8천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보면은 경매 개시 등기가 그냥 요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경매 개시 등기하고 상가임대차니까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냐 이걸 보는 거죠. 경매 개시 등기 날짜가 언제입니까? 맨 위에 박스에 오른쪽에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보면은 첫 번째 건저당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가 김철수 씨가 들어가 있죠. 2004년 8월 5일입니다. 그럼 경매 등기 들어간 게 2004년 8월 5일에 경매 개시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임의경매 들어간 날짜니까요. 그런데 홍길동 씨가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2004년 8월 17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죠. 늦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받으려면은 2004년 8월 5일에 경매 등기가 되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04년 8월 5일에 경매 등기가 되고 나중에 홍길동 씨가 8월 17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에 보시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표까지 짜놨죠. 그죠? 그래서 이 해설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못 받지만은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늦게 했다 하더라도 경매 등기보다도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가 여기라고 했을 때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까지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전입신고하고 여기서 확정일자 찍어서 이 두 가지가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다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믹스해서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 발생 요건을 충족을 했고요. 거기다 확정일자까지 찍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이렇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못 받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소액임차인의 주택임대차가 됐든 상가임대차가 됐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려면 경매 개시등기 그 전에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설에서 소액임차인 부분은 틀렸습니다. 해설 자체가 제가 몇 번을 봤는데도 뭐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예를 많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파주에서 부동산을 할 때 그때 이제 요상한 커플들 얘기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왔는데 보증금을 갖다가 임대인한테 500이면은 보증금 500만 원을 직접 입금을 하면 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요상한 커플인데 분명히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데 각각 어쨌든 뭐 자기들만의 세컨룸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지트를 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록을 남기기는 싫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인 저한테 500만 원을 맡깁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찾아옵니다. 저한테 입금한 기록도 안 남기려고 빳빳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서 저한테 주더란 얘기죠. 제가 중개사 보고 임대인한테 대신 입금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부탁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라든가 이런 보호를 받으니까 반드시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시라고 이사 들어간과 동시에 바로 전입신고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눈을 이만큼 뜨십니다. 뜨시면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입신고 기록도 남기면 안 되는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대략 감을 잡죠.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게 대략 감이 잡히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전입신고를 지금 당장은 뭐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떠돌면은 경매에 들어간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은 경매 개시등기 하루 전에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아마 이제 오프라인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얘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오기 전에 경매 개시등기 되기 전에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를 해야만 소액임차인의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경매 들어오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명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 등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명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저희가 뭐 법조문도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저자분이 뭐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몇 번을 봐도 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21페이지를 복습을 했고요. 1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22페이지에 보면은 예제 문제가 나와 있죠. 예상 배당금을 7천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 중구 을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안 했죠? 예, 안 했던 거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면적은 뭐 대지건평 나와 있고 가로 안에 옷가게라고 되어 있죠. 옷가게니까 이건 주택이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법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경매가하고 진행 내역을 보면 한번 유찰됐네요. 유찰됐고 자 임차 내역을 보니까 홍길동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홍길동 씨가 등장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확정일자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고 배당 요구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한 날짜가 2005년 3월 9일에 배당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오른쪽에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보면은 건재당권자 김철수 씨,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임의경매를 집어넣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저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시 했더라도 복습삼아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배당 계산 문제를 이제 풀죠.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립니다. 해설을 해드리는데 몇 달 뒤에 똑같은 문제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면은 새로우신가 봅니다. 분명히 몇 달 전에 다 풀었던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를 드려도
또 새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게 반복 공부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이게 지식이 좀 머릿속에 체계화가 돼야 되겠죠.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건조당권이 들어왔는데 이 날짜가 다 중요한 거죠. 건조당권자가 들어왔는데 김철수 씨, 이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2002년 1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7천만 원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임의경매를 집어넣는데 임의경매 집어넣은 날짜가 2004년 11월 1일입니다. 이때 이제 임의경매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 김철수 씨, 건조당권자 김철수 씨가 임의경매를 집어넣은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세입자가 홍길동 씨가 있는데 홍길동 씨가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는가 하면은 02년 11월 15일, 11월 15일에 이때 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홍길동 씨가. 확정일자를 언제 찍었는가 하면 며칠 뒤에 2002년 11월 16일이네. 그 다음 날이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찍었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는 2005년 3월 9일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배당 요구 종기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실관계는 요게 다고 임차 내역을 보면은 3천에 30입니다. 이 홍길동 씨가 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 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상가임대차 사안이니까 환산보증금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월세가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3천만 원에다가 앞에 있는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더해야 되죠. 이거 두 가지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6천만 원이 나오죠. 그럼 환산보증금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환산보증금은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이유는요. 개월수를 100개월을 따지는 거죠. 100개월. 100개월 따지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환산보증금은 6천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세입자가 있으니까 항상 뭘 따져야 됩니까? 첫 번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우선 변제권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홍길동 씨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보증금 3천에다가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서 3천만 원 나와서 3천 하니까 환산보증금이 6천만 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지급 기준 권리가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권리가 이 건조당밖에 없죠. 그죠? 이 건조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가 동시에 이것은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02년 12월 2일에 그 기준표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사안이니까요. 저 이번에 이제 파일 올려드린 거 출력하신 게 있죠.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표를 보셔야 됩니다. 2002년 12월 2일이니까 찾아보면은 2002년 12월 2일이죠. 맨 위에 칸에 첫 번째 칸입니다. 여기가 지역이 중구 을지로니까 서울이죠. 그죠? 서울. 서울이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2억 4천 이하입니다. 근데 이제 환산보증금을 따져대기 6천이니까 2억 4천 이하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려면 4,500에 1,350까지입니다. 그럼 이때 기준이 건조당이 들어갔을 때 이때 기준이 4,500에 1,350입니다. 이때 기준이 4,500에 1,350입니다. 이거는 상가임대차니까 이 4,500만 원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6천만 원이니까 4,500을 초과했죠. 그죠? 4,500 안쪽이어야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데 4,500만 원을 초과해서 6천만 원까지 돼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홍길동 씨는 소액임차인 보호는 못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2002년 11월 15일에 홍길동 씨가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16일 날 그죠? 이길 0시 16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그죠? 대항력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자에서 확정일자까지 찍어버리면은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죠.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을 합니까? 16일 날 확정일자 찍었고 16일 0시에 이미 대항력이 발생을 했으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것은 두 가지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해야 되는 거죠. 그 16일 주간이죠. 16일 주간에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16일 주간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했는데 홍길동 씨의 우선 변제권이 이때 발생을 했죠. 근데 건저당권이 언제입니까? 2002년 12월 2일입니다. 근데 이건 11월 달이죠. 그죠?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하고 건저당권자하고 누가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누가 1등입니까? 1등, 2등 했을 때 홍길동 씨의 확정일자가 앞섰죠.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 씨가 돈을 먼저 배당을 받고 100%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이 건저당권자가 받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1등, 2등 순서가 매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길동 씨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홍길동 씨는 보증금 3천만 원이니까 지금 3천만 원 요구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홍길동 씨가 만약에 3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여기서 토탈 빚잔치 금액이 얼마였죠? 7천만 원이죠? 네. 7천만 원을 갖고 빚잔치를 하게 되는데 홍길동 씨가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홍길동 씨가 3천만 원을 다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건저당권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홍길동 씨가 3천만 원 받고 남는 게 4천만 원이니까 건저당권자는 4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건저당권자는 얼마를 요구합니까? 7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천 발생했네요. 그죠? 미배당 보증금이 3천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건저당권자가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 3천만 원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해설 한번 볼까요? 자, 122페이지. 122페이지 해설 박스를 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2002년 12월 2일자 이거죠. 건저당권자 김철수 씨. 최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의 범위 4,500만 원 이하 요걸 얘기하는 거죠. 4,500에서 1,350만 원까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 다음 건에 최우선 변제 임차인은 여기서 이제 홍길동 씨를 올려봤는데 여기서 이제 환산 보증금이 6천만 원 나오는 바람에 소액 임차인의 보호를 홍길동 씨는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 임차인은 없다라고 돼 있죠. 보증금 3천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토탈에서 6천만 원 나왔으니까 이 4,5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예상 배당표가 1순위, 2순위 나오는데 여기서 1순위, 2순위는 이 우선 변제권 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1순위가 우선 변제 1순위가 임차인 홍길동 씨 3천만 원, 보증금 3천이니까 100% 다 받죠. 남는 게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2순위가 건저당권자 김철수 씨가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홍길동한테 주고 남은 4천만 원에 대해서 건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권리 분석. 임차인 홍길동은 건저당권자 김철수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여기서 임차인 홍길동 씨는 여기 보면은 이제 전입신고, 이제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그죠?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칼자를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다가 만기가 다 됐을 때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100% 다 받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든지 또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배당받고 나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권리 분석. 임차인 홍길동은 건저당권자 김철수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배당 결과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경락인이 인수하는 부분이 없다. 보증금 3천만 원 다 받고 나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근데 홍길동 씨가 미배당 보증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천인데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미배당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건저당권자는 빵이죠. 빵. 아무것도 받는 게 없죠.
근데 홍길동 씨가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다면은 밑으로 내려갈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홍길동 씨가 마이너스 2천, 미배당 보증금이 2천만 원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례 같은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그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자로부터 2천만 원을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100% 보호를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근거는 임대차보호법하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자한테 다 받아낼 수 있다라고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금방 말씀드린 요 문구들은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명문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문 스터디를 좀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뭐 어려운 사례는 아니었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